서울 마포구의 한 오래된 버스 정류장.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중무장한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작고 굽은 몸을 한 할머니 한 분이 폐지 수레를 끌며 벤치 옆에 조용히 섰다. 이름은 나경순. 73. 수십 년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폐지를 모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무거운 수레를 정류장 옆에 잠시 세워두고 벤치에 앉으려던 찰나 그 옆에서 갑자기 한 노인이 쓰러졌다. 쓰러진 건 연로한 남성이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경수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손등으로 그의 이마를 짚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주머니에서 낡은 물병을 꺼내 입술에 적셔주고 그의 외투 안을 더듬어 약 봉지를 찾았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선명했다. 이 약 맞으신가?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정류장을 찔렀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가방에서 뭐 훔치시는 거예요? 검은 패딩을 입은 젊은 남성이 경순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다. 순식간에 정류장의 시선이 모두 경순에게 쏠렸다. 요즘 이런 수법 많아요. 쓰러진 척하는 노인, 도와주는 척하면서 가방 뒤지는 거죠. 경찰 불러야겠네요. 경수는 당황해 입을 열었다. 훔친 거 아닙니다. 이분 약 드셔야 해서. 그러나 그의 말은 군중 속 수군거림에 묻혔다. 뉴스에서 봤어요. 저런 할머니가 지갑 슬쩍 했다더라. 노인네들 다 믿으면 안 돼. 거짓과 혐오가 담긴 말들이 퍼져나갔다. 정류장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경순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주위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허리는 더욱 굽어졌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걸어오다 멈췄다. 손자 준혁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리더니 다른 길로 사라졌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도 남기지 않고 누군가 중얼거렸다. 손자도 창피해서 모른 척하네. 그 말에 경순의 가슴이 짓눌렸다. 차디찬 눈보다 더 아프고 시린 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한 가정을 책임졌던 자신이 지금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허리를 폈다. 손에 들린 약 봉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노인의 호주머니에 넣고 벤치에 노인을 앉혔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70년대 시내버스 차장이었어요. 하루 100번도 넘게 오라이 외치며 사람들을 태우고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젊은 남성은 움찔했다. 경수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 나이 땐 난 이미 2 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병든 어머니 간호하며 일하고 있었어.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지. 군중은 조용해졌다. 하얀 눈만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런 나를 지금 당신은 도둑이라 하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정류장의 공기 속에 진한 울림이 퍼졌다. 그리고 그 울림은 사람들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박수를 쳤다. 맞아요. 저분이 도와주시는 거 봤어요.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남성은 입술을 깨물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노인은 구급차에 실려갔고 정류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경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낡은 외투 위로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외쳤던 그 한마디를 떠올렸다. 오라이. 그 시절엔 그녀가 버스의 주인이었다. 지금은 단지 늙은 손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그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경수는 버스 정류장을 뒤로 한 채 무거운 수레를 다시 끌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포구 창전동의 골목은 한겨울이 되면 유난히 가팔라지고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는 몸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는 외투를 뚫고 들어왔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다. 경순의 방은 언덕 끝, 오래된 연탄 창고를 개조한 단칸방이었다. 겨우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크기였고 바닥은 오래된 전기장판이 유일한 난방수단이었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좁은 방 안에는 이미 폐지 더미가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낡은 전기 스토브 위에는 끓이지 못한 물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경수는 수레를 벽 쪽에 세우고 신발을 벗은 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비닐봉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오늘 하루 동안 모은 폐지를 팔아받은 돈은 겨우 3,200원. 내일이면 손자 준혁의 우유를 사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했다. 조용한 방 안, 낡은 TV가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인터뷰를 받고 있었다. 대기업 CEO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프로그램이었다. 경수는 그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TV를 보는 대신 전기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녹였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 준혁의 외면, 사람들의 눈초리와 손가락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다. 교복은 눈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가방을 던지고 전기장판 한쪽에 앉았다. 경수는 입을 열었다. 준혁아, 괜찮니? 준혁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하지만 준혁은 몸을 돌려 피했다. 교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수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거칠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거지 할매 손자. 그 짧은 글귀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오래전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경수는 쪽지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손자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준혁이 입을 열었다. 오늘 정류장에서 봤어요. 근데 나 모른 척했어.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속삭임이었다. 애들이 우리 할머니 폐지 주운 데서 미안해요, 할머니. 경수는 말없이 준혁을 안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손자의 떨리는 등을 감쌌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낡은 벽에 하나로 겹쳐졌다. 말보다 깊은 위로가 그 안에 있었다. 잠시 후 경수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것들이 담겨 있었다. 하늘색 제복,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모자, 그리고 백설표 설탕통. 그녀는 설탕통을 조심스레 꺼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단추 하나와 봉투가 들어있었다. 경수는 단추를 손에 들었다. 창가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아래 단추는 은은하게 빛났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준혁아, 그녀는 말했다. 할미가 말이다. 한때는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못하던 사람이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묻혀있던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준혁은 처음 보는 표정의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단단한 눈빛이었다. 경수는 말없이 단추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단추를 달고 다녔던 그 시절. 내가 사람을 지켰고 하루하루를 이끌었던 그때.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은 방 안의 시간은 조용히 과거로 흘러갔다. 이 단칸방은 외롭고 추웠지만 그 안에는 기억과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야 할 이유도 함께 있었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 1979년 겨울의 새벽은 차갑고 조용했다. 골목길 사이로 연탄 연기가 피어오르고 얼어붙은 수도꼭지는 고드름을 매달고 있었다. 그날도 나경수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났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방 안의 불씨는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발끝으로 동생들의 몸을 확인했다. 막내 영숙은 경순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었고 둘째 미정은 어머니 옆에 웅크려 있었다. 어머니는 며칠째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폐병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에 갈 형편은 되지 않았다. 약은 가끔 구해다 들을 수 있었지만 따뜻한 방과 고른 식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치였다. 경수는 마당의 대야에 빨랫감을 담갔다. 손끝은 얼음장 같은 물에 닿자마자 푸르스름하게 변해갔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물 한 방울 아끼던 그 시절, 세수도, 설거지도, 빨래도 같은 물로 해야 했기에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야, 그만하고 들어와. 손 떨어지겠다. 경수는 대야를 내려놓고 빨랫줄에 속옷을 널며 대답했다. 금방 끝나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바닥에는 중학교 졸업장이 액자도 없이 핀으로 벽에 고정돼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수첩과 모나미 볼펜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연탄 배달 일을 시작했고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차장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친구 박순자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그녀는 작은 쌀 보따리를 놓고 앉으며 말했다. 경순아, 서울 시내버스 차장 자리 났다더라. 봉제일보다 수당도 더 좋고 근무도 안정적이래. 경순의 눈이 번뜩였다. 정말요? 언제부터 나갈 수 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내일 교육 시작한단다. 너라면 잘할 거야. 그날 밤 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안에서 조용히 서랍을 열어 중학교 교복을 꺼내보았다. 다시 입어볼까 하다가 조심스럽게 접어넣고 새로 받은 제복을 꺼냈다. 하늘색 상에 짧은 치마, 그리고 고무 밴드가 달린 단단한 모자. 그녀는 작은 거울 앞에 섰다. 교복은 소녀의 옷이었다. 그러나 제복은 어른의 옷이었다. 그녀는 모자를 조심스럽게 눌러쓰고 허리에 찬 동전 가방을 정리했다. 허리가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마치 처음으로 어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새벽, 경수는 차고지로 향했다. 교육은 간단했다. 승객은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며 뒷문이 닫힐 때 오라이를 외치는 것이 규칙이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금세 몸에 익었다. 정해진 노선을 외우고 승객들에게 잔돈을 정확히 거슬러주는 법,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하는 법까지 모두 숙지했다. 첫 근무날, 광화문 노선을 배정받았다. 인파가 많고 통근 시간이 빠듯해 초보 차장에게는 어려운 노선이었지만 경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오전 7시 첫 차. 그녀는 버스 앞문에 서서 승객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뒤로 조금만 이동 부탁드립니다. 버스 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녀는 동전 가방에서 빠르게 돈을 계산하며 표를 건넸다. 손은 얼고 입김은 흰 연기로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오후 무렵 한 여학생이 토큰을 깜빡하고 탔다. 경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다음에 2개 내면 돼요. 며칠 뒤 그 여학생은 엄마가 주셨다며 작은 사탕을 건넸다. 그것 하나에 그녀는 힘을 얻었다. 밤마다 연탄불 앞에 앉아 경수는 작은 수첩에 지출을 기록했다. 연탄 20장 80원, 쌀 한 대 380원, 엄마 약값 600원, 미정이 연필 50원. 마지막 줄 3개의 별표를 그린 항목이 있었다. 영숙이 내년 중학교 입학비 꼭 마련할 것. 그녀의 하루는 바쁘고 힘들었지만 버스 안에서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수십 번 외쳤다. 오라이. 그 외침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경순이 세상에 외치는 선언이었다. 나 여기 있다. 나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다. 1979년 12월 22일.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눈은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고 강바람은 시내버스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했다. 그날은 나경순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까맣게 잊은 채 평소처럼 차고지에서 첫 차를 타고 일과를 시작했다. 막차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온몸이 녹초가 된 채 마지막 차량에 올랐다.
퇴근길에 들른 찐빵집에서 어머니가 싸준 찐빵 2개를 보자 그제야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포근한 김이 피어나는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게 올해 생일 선물이네. 밤 11시 20분. 마지막 정류장을 지나고도 버스는 텅 빈 채로 달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회차점까지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수는 맨 뒷좌석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다. 학생.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아이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중절모를 눌러쓴 채 교복 위에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왼쪽 눈가엔 멍이 들어 있었다. 말라붙은 피가 코 밑에 굳어 있었다. 경수는 순간적으로 본능처럼 그의 상태를 알아챘다. 이 아이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지친 눈빛과 불안정한 숨결은 한계에 가까운 경고음처럼 느껴졌다. 너, 어디까지 가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아무데나요. 그냥, 조금만 더 멀리요. 경수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 찐빵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반으로 찢어 한 조각을 아이에게 내밀었다.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엔 원래 나누는 거래.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 조각을 받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에 넣었다. 뜨겁고, 부드럽고, 달았다. 그 맛은 어릴 적 엄마가 사주던 찐빵과 닮아 있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경수는 아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물었다. 집은 어디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오늘로 보육원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마다 고통이 배어 있었다. 그동안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버텨온 흔적이 그 짧은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수는 순간적으로 자신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어른들 사이를 피해 다니며 동생들을 챙기고 엄마의 병간호를 하던 시간. 외롭고 버거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녀를 딸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마저도 없었다.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배지를 꺼냈다. 하얀 꽃이 새겨진 동그란 배지였다.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되기 전 딸의 첫 근무를 축하하며 직접 사주신 것이었다. 이거 원래 내 행운의 배지였어. 근데 오늘부로 너한테 줄래. 이게 널 지켜줄지도 몰라. 소녀는 망설이다가 배지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것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믿고 건넨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유도현이에요. 제 이름이요. 경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현아.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자. 내일은 더 나을 거야. 그날 밤, 유도현은 버스 뒷좌석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경수는 그가 끝내 떨어뜨린 단추 하나를 주워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늘을 무사히 넘기게 해주는 작은 징표였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순이 다시 버스로 올라탔을 때 도연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좌석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녀의 가방 안에는 단추 하나와 사라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남아 있었다. 마포구 단칸방 안, 낡은 전기 스토브 위로 약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나경수는 이불을 무릎까지 덮은 채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다. 밤 9시 정각, 채널은 자연스럽게 KBS로 고정되어 있었다. 뉴스 뒤에 이어진 프로그램은 성공시대라는 다큐멘터리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의 삶을 조명하는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화면에 등장한 남성은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배경에는 도원당이라는 찐빵 프랜차이즈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남성은 유도현,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식품기업의 CEO였다. 경수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낯설지 않은 인상이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다.
유 대표님은 대체 어떤 계기로 지금의 도원당을 창업하게 되셨나요? 단순히 음식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닐 텐데요. 유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곧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스스로 생을 끝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경수는 순간 몸을 굳혔다. 그날 마지막 버스 안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시내버스 차장이셨죠. 저는 그분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찐빵 반쪽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지 하나를요. 도연은 자신의 가슴에 달린 배지를 손으로 가볍게 눌렀다. 카메라는 배지를 클로즈업했다. 하얀 동그란 꽃이 중앙에 새겨져 있었다. 경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배지였다. 어머니가 건네주신 행운의 배지.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 소년에게 넘겨준 바로 그날 밤의 배지였다. 그때 그 찐빵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붙잡아줬습니다. 유도현은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회사 로고를 찐빵 반쪽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반쪽. 따뜻함은 절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경수는 TV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다. 오래전 잊혔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텅 빈 단칸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간직해온 물건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 유도현이 흘리고 간 단추. 그리고 자신이 쓰던 옛 제복과 배지 케이스. 경수는 손끝으로 단추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도현이 살았구나. TV에서는 여전히 유도현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분이 누군지 찾을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걸 걸고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단서는 단 하나뿐이에요. 배지와 찐빵 반쪽. 그리고 오라이라는 단어. 경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웃음을 지었다. 오라이. 그걸 기억했구나. 한편 방 한쪽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준혁이 물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우세요? 경수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그냥 오래전 생각이 나서.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 하지만 그 밤, 나경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을 다시 찾게 된다면 그때는 꼭 이름을 말하리라고. 눈이 그친 다음 날 아침, 마포구의 좁은 골목길에는 밤새 얼어붙은 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경수는 폐지를 실은 수레를 밀며 언덕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손가락 끝은 얼얼했지만 마음속은 전날 밤의 방송 이후로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정말 도연이가 날 찾을까? 설마 그게 진심일까? 그녀는 믿고 싶으면서도 쉽게 믿지 못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생은 늘 예상 밖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정류장 근처 폐지 적재장에 도착한 그녀는 수레를 내려놓고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초입에 멈춰섰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검정 목도리를 맨 채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빠르게 경순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도현이었다. 경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눈앞의 인물이 과연 그 소년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는 어릴 적 그 아이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깊고 조용하고 어딘가 아픈 눈빛. 도연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길바닥의 얼음 위에서 구두는 금세 젖고 무릎은 차가운 콘크리트에 닿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 자세를 유지했다. 저 유도현입니다.
1979년 12월 22일 마지막 버스에서 찐빵을 받았던 소년. 경순의 손에서 폐지 뭉치가 떨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잃어버리고 배지를 품에 넣고 매일을 버텼습니다. 선생님 덕분에요. 그는 주머니에서 배지를 꺼내 보였다. 조심스레 감싸고 있던 천 조각을 풀자 하얀 꽃이 새겨진 배지가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경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의 눈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만지며 입을 열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날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고급 아파트 열쇠와 카드, 병원 진료권, 그리고 장학금 약속서가 들어있었다. 선생님이 받으신 고통과 세월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는 제가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경수는 상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까지 누가 시켜서 산 게 아니야. 내 선택으로 살았고 내 발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경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다. 하지만 손자는 다릅니다. 걔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도움은 받아야 해. 공부는 마음껏 해야 하고 차별은 받지 말아야 해.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고 그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라 불러도 될까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뒷짐을 지고 수레를 끌며 말했다. 일단 점심이나 같이 먹자. 밥은 먹고 얘기하자꾸나.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찐빵을 받아들고 처음 웃었던 소년의 표정과 똑같았다. 그날 오후 마포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지나간 시간, 견뎌낸 고통, 그리고 다시 이어진 인연. 모든 것이 식탁 위 김 모락모락 나는 국밥처럼 조용히 따뜻했다. 경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그날 찢었던 찐빵의 반쪽이 돌아왔구나. 며칠 뒤 도원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창립자의 인생을 바꾼단 한 사람, 찐빵 반쪽의 기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유도현 대표가 직접 출연한 영상이었다. 인터뷰에는 나경순과의 재회 장면 일부도 담겨 있었다. 골목길에서 마주한 두 사람,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장면, 그리고 허름한 국밥집에서 나란히 앉은 모습까지. 처음엔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이라는 말이 댓글창을 뒤덮었고 이런 이야기는 꼭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구나 같은 글들이 퍼져나갔다. 영상은 단 이틀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나경순 할머니와 찐빵 CEO가 올랐다. 하지만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상이 확산되자 곧이어 의심과 비난이 뒤따랐다. 한 유명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일까요? 너무 극적이지 않나요? 무려 45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떠올린다고요? 그는 이어서 한 영상을 공개했다. 몇 달 전 마포 정류장에서 나경순이 쓰러진 노인을 돕다 오해를 받는 장면이었다. 당시 시민이 촬영한 짧은 클립은 할머니가 노인의 가방을 더듬는 모습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이 장면을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 과거에도 동네에서 사기 논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도원당은 이런 분을 미는 겁니까? 순식간에 영상은 퍼졌고 댓글창은 둘로 갈라졌다. 또 조작이야. 감동 마케팅 그만해. 할머니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함. 기억 조작. 이거 영화 밀양 실화 아님? 그래도 저런 분 덕분에 도연 씨가 잘 된 거잖아. 언론도 반응했다. 몇몇 주간지는 과도한 감성 소비, 기업 이미지 세탁용 감동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다. 방송국 기자들은 나경순이 거주하는 단칸방 앞 골목에 줄지어 섰고
이웃들까지 카메라 앞에 불려 나왔다. 경순이요. 말은 잘 안 섞었지만 착한 분이긴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관리비 때문에 시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요새는 뭐든 돈 되면 방송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결국 경찰도 움직였다. 익명의 제보자가 과거 나경순이 길거리에서 무단 행위를 했다는 신고서를 접수했고 경찰은 확인 차원에서 그녀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혐의는 없었지만 경찰서 앞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그날 오후 경수는 경찰서 앞에서 나오는 순간 카메라 수십 대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유도현 대표와의 관계 정말 실화입니까? 찐빵 반쪽이라는 이야기는 각본 아닌가요? 방송 출연료 얼마 받으셨어요? 경수는 말없이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균형을 잃은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주변에서 할머니 하는 소리가 들렸고 한 기자가 그 모습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다. 그 영상은 다시 인터넷에 퍼졌다. 이번엔 제목이 달랐다. 찐빵 할머니, 결국 무너졌다. 마포구의 단칸방. 경수는 돌아와 말없이 구석에 앉았다. 손에 든 약 봉투는 바닥에 떨어졌고 TV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원당 측의 공식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다. 유도현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앞에 섰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모든 사실은 진실입니다. 나경순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도원당도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감동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진심까지 부정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여론은 여전히 분분했다. 그날 밤 준혁은 학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경수는 조용히 물었다. 준혁아,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 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을 읽었다. 친구들조차 학교에서 수근거렸다. 내 할머니 방송 탔다며? 거짓말로 유명해졌대. 그는 마음속에 쌓인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조용해졌다. 경수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정말 중요한 건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구나. 밤새 창문 틈으로 매서운 바람이 들이쳤다. 이불을 덮고 있어도 전기장판 하나로는 추위를 견디기 힘든 날이었다. 나경수는 새벽에 잠에서 깼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고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옆자리를 바라보니 준혁이 자고 있어야 할 자리엔 이불만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준혁아. 불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방 어디에도 아이의 그림자는 없었다. 마당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신발 한 짝도 사라져 있었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코트를 꺼내 입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불렀다. 준혁아, 어디 가니? 이 추운 새벽에. 한참을 골목길을 헤맸다. 가로등은 하나둘 꺼져 있었고 새벽을 달리는 차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폐지 수레를 미는 것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이가 자주 가던 학원, 슈퍼, 놀이터를 둘러봤다. 아무데도 없었다. 몸이 지칠 즈음 그녀는 본능처럼 발걸음을 향하게 했다. 마포 정류장. 그녀가 처음 의심을 받았던 그 자리. 그리고 어쩌면 시간의 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 자리.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다. 눈이 얇게 쌓인 벤치 위에는 누군가의 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 허름한 교복 점퍼 한 벌이 구겨져 놓여 있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점퍼를 집어들었다. 안주머니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펴서 읽었다. 할머니, 난 할머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결국 흔들리게 돼요. 나도 무서워요. 학교도, 사람들도, 세상도. 그래서 조금만 도망치려 해요. 미안해요. 경수는 그대로 벤치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시렸고 손이 얼어붙었지만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이 텅 비어 있었다. 소리 없는 눈발이 그녀의 어깨를 덮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순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유도현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경순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준혁의 휴대전화였다. 근처 CCTV 확인해봤어요. 아이가 새벽에 여길 지나간 걸 봤습니다. 일단 경찰에도 연락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쪽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애는 아직 17이에요. 이렇게 얼어붙은 세상에 내던지기엔 너무 여려요. 도현은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버스 한 대가 멀리서 다가왔다. 빈 차였다. 누군가 내리지도 타지도 않았다. 다만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예, 맞습니다. 어딥니까? 전화를 끊고 그는 경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찾았답니다. 마포초등학교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떨고 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네요. 경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발끝에 남아있는 힘으로 몸을 추스르며 말했다. 가야지. 아이가 기다릴 거야. 몇 시간 뒤 마포 보건소 안의 대기실. 준혁은 담요를 덮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등엔 약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경순이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경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안았다. 눈물이 손자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젠 도망가지 말자.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걸. 너만 알고 있으면 돼.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마포중학교 강당.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학교 측은 공감과 용기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준비했고 연사로는 찐빵 반쪽의 주인공인 나경순이 초청되었다. 처음엔 교내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떠돌던 루머와 의혹 때문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 유도현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녀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자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다. 무대 한쪽 조명이 서서히 켜지며 경순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검은색 치마 정장 위에 걸친 외투는 낡았지만 단정했고 가슴 한쪽엔 하얀 꽃배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객석을 향한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손에는 노트도 없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오직 자신이 살아온 삶, 그 한 줄기 기억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경순입니다. 올해 73이고 오래전 시내버스 차장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다. 학생들의 시선이 무대에 고정되었다. 경수는 말을 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대단한 성공을 했거나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고 그 기억이 어떤 사람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다. 1979년 겨울, 저는 마지막 버스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집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던 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찐빵 반쪽을 건넸고 작은 배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남았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잠시 일었다. 화면엔 유도현의 어릴 적 사진과 찐빵 가게 로고가 함께 비춰졌다. 교사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수는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가장 앞줄에 앉은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똑바로 서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작은 친절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한번 해봤고 그게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경순이 마이크에서 물러서려는 순간
준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잠깐만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교장과 사회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대 옆으로 길을 터주었다. 준혁은 단상에 올라섰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저는 나경순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객석이 술렁거렸다. 일부 학생들이 속삭였고 몇몇 교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 저는 할머니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외면했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날 정류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준 것도, 추운 겨울밤 모르는 소년에게 찐빵을 나눠준 것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지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준혁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를 껴안았다. 강당안은 고요했고 이내 작은 박수 소리가 한쪽에서 시작되더니 점차 크게 번져나갔다. 박수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안에서 어떤 학생은 눈물을 훔쳤고 교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학교 게시판엔 진짜 영웅은 우리 곁에 있다는 제목의 수기 공모전이 열렸다. 여러 학생들이 경순에 대해 글을 썼고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공감의 소재가 되었다. 그리고 준혁은 누군가를 부끄러워하던 아이에서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아이로 변해 있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봄 기운이 서서히 마포 골목을 녹이고 있었다. 나경순의 단칸방에도 햇빛이 따사롭게 들어왔고 창문 틈 사이로 매화향이 흘러들었다. 오래된 전기장판은 전원을 끈 짖게 되었지만 방 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날도 새벽에 눈을 떴다. 그런데 오늘은 수레를 끌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작은 찐빵 4개가 놓여 있었다. 손으로 직접 빚은 것이었다. 유도현이 보내온 고급 재료로 반죽했고 준혁이 손수 발효시켰다. 반죽엔 특별히 꿀을 섞어 넣었다. 달콤함은 오래가야 하니까. 그녀는 그중 2개를 싸서 작은 도시락통에 담았다. 그리고 외투를 입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 겨울, 오해와 비난이 시작되었던 그곳. 그리고 동시에 도연과의 재회가 있었던 장소. 정류장에는 이미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벤치에는 출근길 사람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경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벤치 가장자리, 오래된 목재가 약간 움푹 들어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도시락통을 열어 그 안에서 찐빵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반을 조심스럽게 갈랐다. 한쪽은 손에 쥐고 다른 한쪽은 벤치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옆에 놓인 작은 종이에 그녀는 펜으로 짧게 적었다. 누군가 이 반쪽이 필요한 날이 있을 겁니다. 나도 그랬듯이. 그녀는 천천히 찐빵을 베어 물었다. 따뜻했다. 단맛은 적당했고 팥소는 풍성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오래전 마지막 버스에서 도연에게 나누어 주었던 찐빵의 온기가 입안에 다시 퍼졌다. 할머니.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이었다. 학교 수업 전에 잠시 나와 봤다는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메달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 나 어제 글쓰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제목이 뭐였게요? 경순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뭔데?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찐빵 반쪽, 인생 전부. 경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젠 내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가 더 멋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따스한 햇살이 등을 감쌌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리고 곧 한 여학생이 정류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벤치에 놓인 찐빵 반쪽과 그 옆에 쪽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에 들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경순과 준혁의 시선을 느끼고 웃었다. 이거 먹어도 될까요? 경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오늘 너를 위한 거야. 소녀는 반쪽 찐빵을 손에 꼭 쥔 채 정류장 끝에 앉아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오래전 도현의 모습과 겹쳐졌다. 눈빛, 손끝의 떨림, 그리고 안간힘으로 살아가는 표정까지. 준혁은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0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면. 경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게 진짜 부자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때 정류장에 버스 한 대가 도착했다. 차량 번호 1979. 마치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올라탔고 소녀도 찐빵 봉지를 손에 쥔 채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버스는 오라이란 말 없이 조용히 출발했다. 그러나 그 말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류장에 남은 두 사람. 경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라이. 이번엔 그녀가 외친 그 말이 더 이상 이별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보내는 인사이자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다정한 손짓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벤치 위를 살폈다. 찐빵 반쪽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단 하나의 동전이 놓여 있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마음을 전하고 간 것이다. 경수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시 수레를 밀 일은 없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이 골목의 주인이었고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차장이었다. 그날 오후 도원당의 전 지점에서는 하루 동안 반쪽 찐빵 무료 나눔 행사가 열렸다. 모든 포장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기에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고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다.